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1부에 이어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2부를 발췌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6. 그 해 내내 동물들은 줄곧 노예처럼 일했다. 그러나 그들은 일을 하면서도 행복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 전부가 자기들은 물론 후세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결코 빈둥거리며 도둑질이나 하는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이나 희생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일을 했는데도 어떤 일은 끝내지 못하고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수확은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들었고 이번 겨울은 고생스러울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 풍차는 예기치 못했던 난관에 봉착했다. 동물들이 처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돌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것이었다. 그대로 쓰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돌들이 그대로 채석장 바닥에 깔려 있었다. 동물들은 이것에 밧줄을 매 필사적으로 조금씩 채석장의 비탈을 올라가 꼭대기에서 밑으로 떨어뜨려서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게 했다. 그러나 이것은 더디고 힘든 공정이었다. 복서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복서의 힘은 다른 동물들의 힘을 전부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였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폴레옹은 새로운 정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제부터 동물농장은 이웃농장과 교역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건초더미와 금년도 보리 수확량의 일부를 팔기로 작정했고 나중에 만일 돈이 더 필요하게 되면 윌링던에 있는 상설 계란시장에 계란을 팔아서 충당해야 한다고 했다. 동물들은 다시 한번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들과는 여하한 관계도 맺지 않는다는 것, 상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존스를 쫓아내고 나서 열린 최초의 개선회의에서 제일 먼저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던가. 4마리의 젊은 돼지들이 머뭇거리면서 말을 꺼내려 했으나 개들이 무시무시하게 으르렁거리는 바람에 곧 입을 다물고 말았다. 나중에 스퀼러가 농장을 순회하며 동물들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는 상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안과 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안에 대한 결의는 통과된 적이 없고 또 그런 안은 제안조차 한 일도 없다고 동물들에게 다짐을 해두었다. 그것은 순전히 공상이며 아마도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처음에 스노벌이 퍼뜨린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일 거라고 말했다. 돼지들이 갑자기 농장 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스퀼러는 이번에도 농장의 두뇌인 돼지들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 중 몇몇은 돼지들이 부엌에서 식사를 하고 응접실을 휴게실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침대에서 잠을 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마침 2마리의 개를 데리고 지나가던 스퀼러가 그 일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다.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돼지들이 요즘 농장 집의 침대에서 잔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겠지요? 그게 어떻단 말입니까? 침대를 금하는 규칙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동지 여러분, 우리들이 요즘 해야 하는 정신적 노동에 비추어 보면 결코 분에 넘치는 편안함은 아닙니다.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피로하게 하지는 않겠지요? 누구도 존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폭풍이 심하게 부는 바람에 농장 건물 전체가 흔들리더니 창고 지붕에서 기왓장 몇 개가 날아가 버렸다. 아침이 되어 동물들이 축사에서 나와 보니 개양대는 쓰러져 있었고
풍차가 무너져 있었다. 나폴레옹이 말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씩 땅에 코를 대고 킁킁거려 냄새를 맡았다. 동지 여러분, 하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알겠습니까? 밤중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풍차를 부순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노볼입니다. 스노볼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동지 여러분, 바로 오늘 아침부터 풍차 재건에 착수하여 저 파렴치한 배신자에게 우리들의 사업이 그렇게 쉽사리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시다. 전진합시다, 동지 여러분. 풍차 만세, 동물농장 만세. 7. 혹독한 겨울이었다. 동물들은 온 힘을 기울여 풍차 재건에 힘썼다. 동물들은 전처럼 희망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추웠고 게다가 늘 배가 고팠다. 정월이 되자 식량이 부족했다. 어떤 때는 며칠 동안 왕겨와 사탕무만 먹어야 했다. 기아가 바로 눈앞에 닥친 것 같았다. 이런 사실은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외부에 알릴 수 없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스퀼러는 이제 막 알을 낳기 시작한 암탉들에게 계란을 바치라고 명령했다. 나폴레옹은 윈퍼를 통해 매주 400개의 계란을 팔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 돈으로 여름이 돌아와서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농장을 꾸려가기 위한 곡식과 밀기후를 사들일 계획이었다. 암탉들은 이 말을 듣고 무시무시한 비명을 질러댔다. 그들은 봄 병아리를 까기 위해 알을 품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계란들을 지금 가져간다는 것은 사륙행위라고 항의했다. 나폴레옹은 신속하고 무자비한 조치를 내렸다. 그는 암탉들의 먹이 배급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뒤 만약 한 알의 옥수수라도 주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암탉들은 닷새 동안 버텼지만 드디어 항복하고 닭장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암탉 9마리가 죽었다. 그들의 시체는 과수원에 매장되었고 콕시듐 병으로 죽었다고 발표되었다. 식료 잡화상의 마차가 일주일에 한 번씩 농장에 와서 약속대로 계란을 실어갔다. 이른 봄에 갑자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스노볼이 밤을 틈타서 은밀히 이 농장에 출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동물들은 불안해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매일 밤 어둠을 타고 몰래 들어와서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스노볼의 탓으로 돌리게 되었다. 동지 여러분, 스퀼러는 신경질적으로 껑충껑충 뛰면서 소리질렀다. 아주 무서운 일이 밝혀졌습니다. 스노볼이 핀치필드 농장에 프레드릭에게 자신을 팔아넘기고 그 프레드릭과 함께 호시탐탐 우리들을 공격해서 농장을 빼앗으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스노볼은 처음부터 존스와 한패였던 겁니다. 그는 늘 존스의 비밀 첩자였소. 동물들은 혼란에 빠졌다. 여간에서 의심을 하지 않는 복서까지도 어리둥절해 했다.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스노볼은 외양간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이에요. 그는 부상까지 당한 데다 우리 모두 그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도 그의 계책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오. 스퀼러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복서는 아직도 뭔가 석연치 않았다. 나는 스노볼이 처음부터 배반자였다고는 믿지 않아요. 외양간 전투에서 그는 훌륭한 우리의 동지였다고 난 생각합니다.
스퀼러는 아주 단호하게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께서는 스노볼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반란을 구상하기 훨씬 전부터 존스의 첩자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다면 또 모르지요. 나폴레옹 동지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게 옳을 겁니다. 복서가 말했다. 동지, 잘 생각했소. 스퀼러가 외쳤다. 그러나 그의 번득이는 작은 눈은 무섭게 복서를 흘겨보았다. 그로부터 나흘 후 늦은 오후에 나폴레옹은 동물들에게 모두 마당으로 모이라고 명령했다. 동물들이 집합하자 나폴레옹은 2개의 훈장을 달고 농장집에 나타났다. 그의 주위에서는 커다란 개 9마리가 그의 신변을 호위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으르렁거렸다. 나폴레옹은 날카로운 소리로 콧바람을 불었다. 즉시 개들이 앞으로 뛰쳐나와 4마리의 돼지 귀를 물고는 고통과 공포로 울부짖는 그들을 나폴레옹의 발 밑까지 끌고 갔다. 모든 동물들이 더욱 놀란 일은 개 3마리가 복서에게 덤벼든 것이었다. 복서는 그들이 덤벼드는 것을 보자 커다란 앞발굽을 내밀어 공중으로 뛰어드는 개 1마리를 잡아채어 땅바닥에 짓눌렀다. 그 개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대자 다른 2마리는 꼬리를 감추며 도망쳤다. 4마리의 돼지들은 나폴레옹이 일요회의를 폐지했을 때 항의를 한 돼지들이었다. 얼마 다그치지도 않아서 그들은 스노벌이 추방된 뒤에 그와 계속 비밀리에 접촉해왔으며 그에게 가담해서 풍차를 파괴했고 동물농장을 프레드릭 씨에게 넘겨주기로 이미 그와 협정을 맺었다고 자백했다. 그들이 자백을 마치자 개들이 즉각 달려들어 그들의 목을 물어뜯어 버렸다. 계란 문제로 인한 반란의 주모자였던 암탉 3마리가 앞으로 나와 꿈에 스노볼이 나타나서 나폴레옹의 명령에 따르지 말 것을 선동했다고 고백했다. 그들도 무참히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자백과 처형이 계속되는 동안 마침내 나폴레옹의 발밑에는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였고 피비린내가 사방에 퍼졌다. 모든 일이 끝나자 돼지와 개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모두 한 덩이가 되어 슬금슬금 빠져나갔다. 그들은 충격을 받아 침통해 있었다. 언덕에 비탈을 내려다보던 클로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들이 수년 전에 인간을 전복시키는 일에 가담했을 때의 목적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다. 클로버가 꿈꾸던 미래의 꿈은 동물들이 굶주림과 매질로부터 해방되고 모두가 평등하며 각자 능력껏 일하고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사회였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든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며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개들이 사방으로 마구 돌아다니고 동물들이 충격적인 범죄를 자백한 후 갈기갈기 찢기는 참상을 목격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닥친 것이다. 그녀와 다른 동물들이 희망을 품고 부지런히 일한 것은 이런 일을 위해서는 아니었다. 그들이 풍차를 건설하고 존스의 총탄에 반항한 것은 결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8. 그 해 내내 동물들은 지난해보다 더욱 열심히 일했다. 동물들은 존스 시대보다 더 많이 일했고 게다가 음식은 그 당시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다. 모든 명령은 이제 스퀼러나 다른 돼지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나폴레옹은 2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거의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농장 집에서조차 다른 동물들과는 별개의 방을 쓰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는 개 2마리의 시중을 받으면서
혼자 식사를 하고 응접실의 장식장에 들어있던 크라운 더비째 정찬용 식기로 식사를 한다는 것이었다. 매년 나폴레옹의 생일에는 축포를 쏜다는 발표도 있었다. 나폴레옹은 이제 그냥 나폴레옹이라고 불리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공식적으로 우리들의 영도자 나폴레옹 동지라고 불렸으며 돼지들은 그에게 모든 동물들의 아버지, 인류의 공포, 양떼들의 수호자, 오리들의 친구 등등의 여러 명칭을 붙이기를 좋아했다. 모든 훌륭한 업적이나 행운은 나폴레옹의 공로로 돌려지는 것도 보통이었다. 암탉 한 마리가 다른 암탉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가끔 들을 수 있었다. 우리의 영도자 나폴레옹 동지의 지도로 나는 엿새 동안에 알을 5개나 낳았다. 한여름에는 암탉 3마리가 자진 출두해서 스노볼의 선동으로 나폴레옹 살해 음모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자백하는 바람에 동물들은 깜짝 놀랐다. 그 암탉들은 당장에 처형되었고 나폴레옹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대비책이 마련되었다. 개 4마리가 매일 밤 그의 침대 4구석을 하나씩 맡아 지켰고 핑크아이라고 하는 어린 돼지는 나폴레옹의 식사에 독극물이 들어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가 먹기 전에 먼저 시식을 하였다. 가을이 되자 전력을 다해서 풍차를 완공시켰다. 이틀 후 동물들은 특별 회의를 하기 위해 창고로 소집되었다. 나폴레옹이 목재 더미를 프레드릭에게 팔았다고 발표했다. 나폴레옹은 목재를 실어가기 전에 진짜 5파운드짜리 지폐로 지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프레드릭은 지불을 완료했다. 사흘 후 대소동이 일어났다. 지폐는 위조였다. 프레드릭은 목재를 공짜로 가져간 것이었다.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습격이 있었다. 동물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파수꾼들이 뛰어들어와서 프레드릭과 그의 일꾼들이 벌써 5개의 빗장이 걸려있는 문을 통과해 오고 있다고 보고했다. 프레드릭과 그의 일꾼들은 풍차 옆에 빙 둘러 서 있었다. 망치와 정을 든 남자 둘이 풍차 밑에 구멍을 뚫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나자 귀청이 터질 듯한 폭음이 들렸다. 풍차가 있던 그 자리에서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일고 있었다. 미풍이 서서히 그 연기를 거두어갔다. 풍차는 간 곳이 없었다. 이 광경을 보자 동물들은 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힘찬 복수의 함성을 외치며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적을 향해 돌진했다. 빗발치듯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무자비한 탄환 따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프레드릭은 그의 일꾼들에게 길이 트여 있을 때 퇴각하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겁 많은 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다. 그들은 승리했다. 그러나 지쳐 있었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풍차는 없어지고 말았다. 풍차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복선은 편자 하나를 잃었고 발굽은 찢어졌으며 뒷다리에는 총알이 12개나 박혀 있었다. 그는 풍차의 재건축을 위하여 앞으로 치러야 할 중노동을 상상하며 벌써부터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비로소 그는 자기가 11살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고 자신의 기운도 옛날과는 전혀 다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전투는 풍차 전투라고 명명되었고 나폴레옹은 녹기 훈장을 새로 창설하고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수여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2, 3일 후 돼지들은 농장집 지하실에서 위스키 한 상자를 우연히 발견했다. 스퀼러는 11시에 또 하나의 발표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 나폴레옹 동지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조처로 술을 마시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엄한 포교를 내렸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 그는 윈퍼에게 윌링던에서 양조와 증류에 관한 도서를 몇 권 구입해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며칠 후 혼자서 7계명을 읽고 있던 뮤리엘은 동물들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계명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5계명이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 적힌 계명은 어떤 동물도 너무 많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다. 9. 복서에 찢어진 발굽이 아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동물들은 승리의 축하연을 끝마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풍차를 건설하는 일에 착수했다. 복서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명예로 알았다. 처음에 동물농장의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 정년은 말과 돼지는 12살, 암소는 14살, 개는 9살, 양은 7살, 암탉과 거위는 5살로 정해졌었다. 풍족한 노후연금도 책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실제로 은퇴를 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동물은 아무도 없었다. 복서의 12번째 생일은 다음 해 늦은 여름이었다. 올겨울도 지난해만큼 추웠고 식량은 더욱 부족했다. 또 한 번 돼지와 개의 배급량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배급량이 줄어들었다. 가을이 되자 암돼지 4마리가 거의 동시에 새끼를 낳았다. 모두 합해서 31마리였다. 그 돼지들은 전박이었고 나폴레옹은 이 농장에서 유일한 수퇴지였으므로 그들의 혈통을 추정하는 것은 간단했다. 얼마 동안 나폴레옹 자신이 농장 집 부엌에서 새끼 돼지들을 교육시켰다. 그리고 다른 새끼 동물들과 함께 놀지 말도록 주의를 받았다. 이때부터 돼지와 다른 동물들은 길에서 마주치면 다른 동물이 길을 비켜주어야 한다는 규칙이 생겼고 또 모든 돼지들은 계급을 막론하고 일요일에는 꼬리에 녹색 리본을 매는 특권을 갖는다는 규칙도 제정되었다. 12월에 삭감된 식량 배급량은 2월이 되자 다시 삭감되었고 우리 속의 램프도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 불을 켜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돼지들은 무척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았으며 사실 체중도 늘어나고 있었다. 2월 하순 어느 날 오후 동물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식욕을 돋우는 구수한 냄새가 조그마한 양조장에서 마당을 거쳐 흘러나왔다. 누군가가 그것이 보리를 삶는 냄새라고 말했다. 동물들은 허기진 듯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는 혹시 저녁 식사로 구수한 여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저녁 식사 때 구수한 여물 같은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에는 앞으로 보리는 모두 돼지들을 위해서 저장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그리고 곧 돼지들은 매일 3홉의 맥주를 배급받고 나폴레옹 자신에게는 반 갈론이 할당되었는데 만찬 때에나 쓰이는 더비 사기 국그릇을 사용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나폴레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발적 시위 행진이라는 행사를 열게끔 명령했다. 대부분 동물들은 이 축제를 즐겼다. 어쨌든 자기들은 사실상 주인이며 자기들이 하는 일이 모두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새삼 즐거워졌다. 4월에 동물농장은 공화국으로 선포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을 선출할 필요성이 생겼다. 후보자는 나폴레옹 단 한 명뿐이었으므로 그는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동물들의 현재 생활은 굶주림과 과로의 연속이었다.
복서는 발굽이 나아지자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 그의 피부는 전처럼 윤기가 흐르지 않았고 거대한 궁둥이가 약간 줄어든 것 같았다. 여름철 어느 날 저녁 늦게 갑자기 복서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문이 농장 전체에 퍼졌다. 복서가 쓰러졌어요. 옆으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클로버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복서, 어떻게 된 일이에요? 15분쯤 지나자 스퀼러가 동정과 걱정이 가득 찬 표정으로 나타났다. 나폴레옹 동지가 농장에서 가장 충실한 일꾼에게 이러한 불행이 일어난 것을 알고 심히 유감의 뜻을 표시했고 이미 복서를 윌링던의 병원에 보내 치료를 받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스퀼러가 전했다. 동물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몰리와 스노볼을 제외하고는 이 농장을 떠난 동물은 하나도 없었다. 복서는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는다고 했다. 완쾌만 된다면 앞으로 3년은 더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 커다란 목장 한 구석에서 평화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를 데리고 갈 집마차가 온 것은 한낮이었다. 빨리, 빨리, 빨리요. 복서를 데려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벤저민이 외쳤다. 복서의 우리는 벌써 텅 비어 있었다. 벤저민은 그들 주변을 뛰어다니며 조그마한 발굽으로 땅바닥을 동동 구르면서 외쳤다. 바보들, 바보들 같으니라고, 이 바보들! 저 집마차 옆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이지 않는단 말이오? 알프레드 시몬즈, 폐마 도살 및 악교 제조업, 윌링던, 피형 및 골분 취급, 사료 공급. 저것이 무엇 뜻하는지 모르겠소? 저들은 복서를 폐마 도살장으로 데리고 가려 하고 있단 말이오. 동물들 사이에서 공포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바로 이때 마부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말에 채찍질을 했다. 그러자 집마차는 경쾌한 속력으로 마당에서 빠져나갔다. 동물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뒤를 쫓았다. 복서! 복서! 뛰어내려요! 빨리요! 저들이 당신을 데리고 가 죽이려 하고 있어요! 클로버는 공포에 젖은 목소리로 외쳤다. 복서! 뛰어내려요! 뛰어내려요! 그러나 집마차는 이미 속력을 내어 그들을 멀리 떼어놓고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흘 후에 복서는 윌링던의 병원에서 온갖 치료를 다 받아보았지만 효력을 거두지 못하고 죽었다고 발표되었다. 스퀼러가 동물들에게 이 슬픈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 그는 앞다리를 쳐들어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는 그가 임종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그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란을 잊지 말고 전진합시다. 나폴레옹 동지는 항상 옳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퀼러가 또다시 복서의 임종시 모습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이 자세히 설명했다. 그가 훌륭한 치료를 받았으며 또 나폴레옹이 돈을 아끼지 않고 비싼 약을 써 주었다고 말하자 동물들의 마지막 의심은 사라졌고 동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적어도 그가 행복하게 죽었다는 생각으로 진정되었다. 그리고 2, 3일이 지난 후에 돼지들이 복서를 기리는 추모연을 갖기로 했다. 추모연이 열리기로 예정된 날 윌링던의 식료품 가게의 마차가 농장집에 커다란 나무 상자를 배달해 왔다. 돼지들이 어디서 돈을 장만했는지 자기들이 마실 위스키 한 상자를 샀다는 소문이 들렸다. 10. 여러 해가 지나갔다. 클로버와 벤저민, 까마귀 모세와 상당수의 돼지들을 제외하고는 반란 이전의 옛 일을 기억하고 있는 동물이 거의 없는 때가 왔다. 뮤리엘이 죽었다. 블루벨과 제시와 핀처도 죽었다. 존스도 역시 죽었다. 그가 죽은 곳은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였다. 정년이 지난 동물들을 위해 목장 한 구석을 할당한다는 이야기도 퍽 오래전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나폴레옹은 이제 체중이 300파운드나 되는 성숙한 수태지가 되었다. 스퀼러는 어찌나 살이 쪘는지 눈이 가늘어져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다. 벤저민 영감만이 전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고 복서가 죽은 후 더욱더 침울해지고 과묵해졌을 뿐이었다. 농장은 전보다도 번창해 갔다. 그리고 잘 조직되어 있었다. 풍차도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풍차는 결국 전력 발전에는 사용되지 않고 곡식을 빻는 데 사용되어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예전에 스노볼이 동물들에게 꿈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던 전등과 냉온수기가 설치된 우리와 일주 3일 노동 등의 사치스러운 이야기들은 이제는 화제거리조차 되지 못했다. 나폴레옹이 그런 생각은 동물주의에 위배된다고 비난했기 때문이었다. 돼지나 개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노동으로는 한 줌의 식량도 생산해내지 못했다. 게다가 그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 데다 식욕도 언제나 왕성했다. 다른 동물들의 생활은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였다. 그들은 대개 굶주렸고 집더미 위에서 잠을 잤으며 웅덩이의 물을 마셔야 했다. 밭에서 일을 했으며 겨울이 되면 추위에 시달렸고 여름에는 파리들 등살에 고생을 했다. 그러나 동물들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게다가 그들은 잠시라도 자신들이 동물농장의 구성원이라는 명예와 특권의식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이 농장은 아직도 전국에서, 영국 전체에서 동물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유일한 농장이었다. 영국의 푸른 들판이 인간들의 발에 짓밟히지 않을 동물공화국을 이루리라는 믿음은 아직도 식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배가 고프다 해도 그것은 포악한 인간들을 먹여 살리느라 그런 것은 아니었다. 고되게 일하긴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자기들을 위해 하는 일이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두 발로 걷지 않았다. 어느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모든 동물은 평등했다. 어느 상쾌한 저녁에 동물들은 그날 일을 마치고 농장 건물로 돌아오고 있을 때였다. 그렇다. 그것은 스퀼러였다. 그런 자세로 그 커다란 몸뚱이를 지탱하는데 아직 단련되지 않은 듯 약간 뒤뚱거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의 균형을 잡고 마당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농장집 문 밖으로 뒷다리로만 걷는 돼지들의 긴 행렬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침내 무시무시한 개의 울부짖음과 검고 젊은 숱하게 높은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나폴레옹이 당당하게 일어서서 좌우로 오만한 시선을 던지며 나타났다. 그는 앞발에 채찍을 들고 있었다. 너무 놀라 간담이 서늘해진 동물들은 무슨 일이든 불평도 비판도 하지 않는 오랜 습관에도 불구하고 항의할 태세로 입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양들이 일제히 소리를 맞추어 맹렬히 외쳐대기 시작했다. 내 다리는 좋다. 두 다리는 더욱 좋다. 벽에는 단 하나의 계명밖에 없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등하다. 그로부터는 돼지들이 라디오를 구입하고 전화를 설치하고 나폴레옹이 파이프를 물고 농장집 정원을 산책하는 것을 보아도, 아니 돼지들이 존스 씨의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어도, 또 그가 총애하는 암돼지가 존스 부인이 일요일에나 입었던 물결무늬의 비단옷을 입고 나타나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몇 대의 이륜마차가 농장에 도착했다.
이웃 농장의 대표들을 초청한 것이었다. 그날 밤 농장집 안에서는 커다란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으로 동물들과 인간들이 평등한 입장에서 만나고 있는 저 농장 집안에서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하고 그들은 일제히 농장집 정원으로 소리를 죽여가며 살금살금 들어가 보았다. 그들은 살금살금 집까지 다가갔고 키가 큰 동물들은 식당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긴 식탁을 둘러싸고 농장주 6사람과 6마리의 고위층 돼지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상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카드놀이를 하다가 축배를 들기 위해 잠시 중단한 모양이었다. 폭스우드 농장의 필킹턴 씨가 손에 잔을 들고 일어서더니 모두 일어나 잔에 맥주를 채워 건배하자고 말했다. 여러분을 위해 건배합시다. 그리고 동물농장의 번영을 기원합시다. 필킹턴 씨는 인사말을 맺었다. 박수 소리가 가라앉자 그때까지 계속 서 있던 나폴레옹이 자기도 몇 마디 인사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도 이제까지의 오해가 끝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킹턴 씨는 시종 동물농장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장원농장으로 불리울 것이고 이것이 사실 본래 올바른 이름이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 건배합시다. 장원농장의 번영을 위해서. 밖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동물들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돼지들의 얼굴을 저렇게 바꿔놓은 것은 무엇일까? 박수갈채가 끝나자 일동은 카드를 꺼내어 중단했던 놀이를 계속했다. 동물들은 그곳에서 슬그머니 물러났다. 그러나 20야드도 채 가기 전에 그들은 우뚝 섰다. 떠들썩한 소리가 농장집 안에서 들려왔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싸움의 원인은 나폴레옹과 필킹턴이 동시에 스페이드 에이스를 냈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제서야 돼지들의 얼굴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밖에서 엿보고 있던 동물들은 인간과 돼지의 얼굴을 몇 번이고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나 어느 쪽이 인간이고 어느 쪽이 돼지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